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하고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인데요. 저녁 10시 지금이. 근데 오늘은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중계를 하고 울산 경기. 울산 선수들은 좋은데 감독이 그지 같아가지고 눈 썩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뭐 결과론적으로 이겼으니까 뭐 제가 울산 팬은 아니지만 K리그 팬으로서 축하를 드리고 기분 좋게 오늘 이제 준비한 뉴스. 오늘은 손흥민 특집 뉴스입니다. 다른 뭐 이런 뉴스 이런저런 걸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뭐 오늘은 손흥민 특집 뉴스. 그리고 원래 새벽에 제가 이 토트넘 입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손흥민 선발 아니면 안 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발 아니면 안 보려고 한 이유가 그 유로파리그 루드고레츠 팀과 붙는데 그 팀이 지금까지 승점이 1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로테이션 돌리면 손흥민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면은 주말에 첼시와 만나기 때문에 분명히 안 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발 아니길래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안 보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 안 나왔죠. 경기는 4대0으로 이겼고 뭐 일단 토트넘 팬들에게는 축하를 드리고요. 네. 오늘 이 토트넘의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장문의 칼럼 형식의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일단은 이런 장문의 글들은 사실 잘 안 읽죠. 요즘엔 텍스트로 이제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정말 이 간추린 뉴스 아니거나 뭐 정리돼 있는 요약된 거 아니면 잘 안 보시니까 그래서 들으시면 뭐 굳이 눈으로 안 보고 귀로 뭐 들으면 되니까 제가 간단한 한 뉴스는 아니에요. 좀 긴데 손흥민을 좋아하시거나 손흥민의 팬이면 그냥 한번 들어볼 만하다. 현재 손흥민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단 원글은 영국에서 공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는 디 애슬리틱에서 이제 제목 자체가 손흥민의 진화라는 기사의 글이고 FM 코리아의 슈기님이 이 장문의 기사를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원글 자체가 이제 손흥민에 대한 글인데 케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잉글랜드에서 케인을 비교할 때마다 항상 이제 되게 높게 평가잖아요. 또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선수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과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손흥민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말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뭐 케인을 깎아내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조금 약간 각색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내용을 크게 막 바꾼 건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제대로 좀 편하게 전달해드리려고 네. 그런 부분만 싸울 수 있는 부분만 없앤 거지. 네.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뭐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른 부분 뭐 바꾼 건 없어요. 일단은 이건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 벌써 나왔네. 눌러버렸네. 좀 이따 다시 보여줄게요. 네. 손흥민이 얼마 전 맨시티 경기 때 11월 25일이었죠.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에데르송 골키퍼를 뚫고 당시에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1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난 몇 년간 손흥민이 진짜 얼마나 발전한 것인지, 손흥민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가 되었는지 뭐 이 디 애슬리틱이라는 언론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온 것이고 뭐 손흥민의 분데스리가 시절의 이야기부터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의 손흥민까지 다루는 좀 칼럼 형식의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로 막 이적한 후에 아주 복잡했던 첫 번째 시즌이 끝나갈 때쯤 손흥민은 다시금 돌아가는 걸 2016년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이 새롭게 도전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몸을 굽혀가면서 그 당시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의
확실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힘들수록 끈기 있고 강렬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자신을 가꾸어 갔습니다. 현재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는 손흥민이 다시금 더 나은 선수로 레벨이 상승했는데, 이는 올 시즌까지 프리미어 리그 9경기에서 나온 리그 9골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몇 년간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가 곧 토트넘에서 높은 주급의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손흥민이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현재 28살인 손흥민이 토트넘의 최고 주급자인 해리 케인 그리고 은돈벨레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며,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자신의 입지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의 성격도 손흥민의 달라진 마음가짐을 반영할 것입니다. 처음에 토트넘 왔을 때 자신감이 부족했던 손흥민은 이제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으며, 손흥민은 자신의 경기력과 함께 토트넘 클럽도 그에 상응하는 계약을 준비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토트넘 레비 회장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런 경기력 때문에 손흥민의 시장성과 가치가 모두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손흥민은 미국에 본사를 둔 에이전시 CAA 베이스의 스포츠 부분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곳은 현재 무리뉴 감독과 토트넘의 선수인 알리, 이런 선수들의 상업적 이익을 맡고 있는 회사이며, 이 회사에서는 대표 선수로 호날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날두도 이 CAA 베이스의 고객입니다. 이제 손흥민이 어떻게 힘겨운 토트넘의 선수에서 이렇게 초핵심적인 엘리트 선수까지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이 기사에서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상업적 잠재력을 가진 것부터 현재는 이제, 나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손흥민을 이제 동아시아의 베컴이라고 한대요. 네, 여기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천수도 아시아의 베컴이라고 불린 적이 있어요. 네덜란드 갈 때. 네, 아무튼 손흥민이 좀 가깝죠, 베컴에. 비교를 굳이 한다면. 네, 이래저래. 네. 그래서 그때 이천수의 별명 혁컴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천수의 혁컴은 이제 사실 이천수의 그 아시아 베컴이라는 얘기는, 이천수가 또 당시에는 이제 프리킥을 잘 찼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의 베컴이라는 건 이제 상징성, 그 다음에 그다음 상업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베컴에 비교하는 거고, 이제 이천수는 이제 그때 이제 주장기가 이제 프리킥이었기 때문에 아마 또 월드컵에서 보여줬잖아요, 결국에는. 네. 아무튼 프리킥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조금 이 길은 달라요. 네. 베컴이랑 종착역은 똑같지만, 왜냐면은 손흥민한다. 이천수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천수가 당시 되게 유력한 언론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한 유럽 언론사에서 뽑은 이제 추남 베스트 3에 들어왔던. 네, 그때 아마 딩노랑 그 태비지 있었나? 아무튼 거기 들어왔었어요. 네, 옛날엔. 네. 추남이라고 하면 좀 미안한데, 옛날엔 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이 스포츠나 아니면 키커나 아니면 BBC 이런 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에 있던 언론사에서 나왔던 기사여서 많이 또 인용이 됐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베컴하면 잘생김을 좀 먼저 떠오르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베컴의 프리킥 아니면 킥 이런 것도, 레알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베컴하면 미남 이런 걸 먼저 떠올리는데, 그래서 굳이 같은 베컴이라면, 이천수 베컴, 손흥민 베컴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흥민 베컴을 선택하겠죠. 아무튼 여기는 이제 손흥민을 동아시아의 베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만큼 이제 상징적인 선수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토트넘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불가리아 팀인 루드고레츠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뛰지 않고 4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손흥민이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을 받았고요. 케인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날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따로 이제 뉴스 때 얘기하겠지만 그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비니시우스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평점 9점을 받았습니다. 뭐 일단은 손흥민이 어떤 선수고 어떠한 사람이며 이 선수가 어떠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챕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선수로서의 손흥민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수로서의 손흥민을 알아보자면 이제 손흥민을 스카우터하는 임무를 맡았던 이제 지금은 토트넘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분인데 데이비드 웹이라는 당시에 토트넘 그 스카우터가 이 기사에 관련된 약간 자문것 같은 이제 인터뷰를 또 해 주었더라고요. 뭐 일단은 손흥민은 레버쿠젠 선수였을 때 토트넘 감독이 사우스햄튼에 있었을 때 2013년 포체티노 감독이 먼저 원했었습니다. 레버쿠젠에 있는 손흥민을 갖고 싶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확히 따지자면 이제 함부르크에서 팀을 옮기려는 손흥민을 갖고 싶다였죠. 근데 그 포체티노도 이제 손흥민을 원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손흥민이 사우스햄튼에서 자신을 원하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레버쿠젠으로 가는 게 더 좋았겠다. 좋을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레버쿠젠은 독일의 강호인 팀이었고 뭐 지금도 강호라고 봐야 하긴 하죠. 네.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강호인 그때는 더 강호였고 챔스도 나가는 팀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아무래도 이제 독일 내에서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챔스를 나갈 수 있는 클럽인 레버쿠젠을 선택한 것 같아요. 물론 리그적으로는 사우스햄튼도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구사할 수 있는 독일어 그리고 독일 축구에 많이 이제야 좀 함부르크에서 인정받으면서 더 큰 클럽으로 나갈 수 있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사우스햄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레버쿠젠을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손흥민이 함부르크를 떠나서 포체티노의 팀이 아닌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 사이 2년 동안 손흥민은 더욱더 발전된 선수가 되었고 공격 옵션으로는 아주 좋은 독일에서도 아주 좋은 선수로 발전했죠.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와 지능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레버쿠젠 안에서도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선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의 스카우팅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팀의 간판 공격수인 토트넘의 케인을 도와서 수비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선수로 이 스카우팅이 손흥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토트넘만 이 손흥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아스날도 손흥민을 지켜보는 구단이었고 손흥민은 결국 2015년 8월 달에 2,200만 파운드 325억 금액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강하게 이적료를 이야기하고 손흥민을 데려가고 싶다라고 한 팀은 토트넘이었고 토트넘이 손흥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트넘의 이 스카우팅 업무를 했었던 데이비드 웹이 말하길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와서 손흥민을 원했었고 레버쿠젠에서 가짜 9번 역할을 했었던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포체티노는 그 당시에 가짜 9번의 역할을 하던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고 되게 인상 깊게 보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 시절 움직임과 이 타이밍 선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주 돋보였던 선수였고 매우 스마트했고 영리하게 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였으며 그것들은 이제 손흥민이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가 있던 선수였다라고 포체티노는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손흥민은 그때도 그 레버쿠젠 시절에도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빠르게 교체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했죠. 선발로 잘 나갔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항상 말했잖아요. 70분 되면 교체하는 선수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이미지도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포체티노 감독은 그런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일단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꼭 데려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었다라고 하네요.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뛰었을 때 그 당시에 23살이었고 레버쿠젠에서 87경기에 출전해서 29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에 합류하기 전에 2년 동안 함부르크에서 활약을 했고 그곳에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레알과 토트넘에서 뛰었던 반더바르트와 함께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반더바르트는 나중에 손흥민과 함께 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그 당시 10대를 겨우 넘긴 어린 소년 같았고 나는 손흥민과 함께 플레이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손흥민과 반더바르트가 함께 뛰었을 때 함부르크에서 함께 뛰었을 때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실제로 함부르크에 큰 도움을 서로가 주었다라고 반더바르트가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죠. 또 손흥민이 뭐 저때 뭐 반더바르트 전에 또 뭐 반니와 또 함께 뛰면서 튜터를 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맨유 팬들 또 레알 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고 손흥민도 뭐 반더바르트와 저렇게 함께 막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옛날에 막 박지성도 또 회상하면서 했었죠. 반더바르트? 반니. 네, 반니. 말 헛나왔네. 아씨,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씨. 아무튼 이제, 반니 스텔루이. 그 다음에 이제 반더바르트와 다 함께 뛰어본 손흥민이었죠. 함부르크에서. 반더바르트는 손흥민과 함께 1년 뛰면서 정말 좋았었다라고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밝게 출전하는 걸 봤지만 발 부상으로 한 달 이상 출전하지 못하고 있던 적도 있었고요. 또 득점 없이 손흥민이 1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시즌을 마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이 초반에 토트넘 40경기에 출전해서 8골, 근데 리그에서는 4골에 그쳤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뉴캐슬 경기 5대1로 이제 패배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에 약간 변명 아닌 변명으로 손흥민이 경기력이 좀 안 좋았다. 아직 손흥민이 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손흥민을 뭐 꼬집어서 뭐 비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손흥민의 약간 팀의 적응에 관련돼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안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토트넘의 2016-17 시즌 첫 3경기에 출전에는 아예 뭐 나서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독일에 복귀하는 그 시나리오가 슬슬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 이야기가 있었죠. 정확히는 이제 기억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팀은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는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될 수가 없었고 당시 한국은 이제 9월 달에 어떠한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2주 동안 토트넘에서 개인적인 훈련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보고 쉬고 와도 된다. 뭐 네가 국가대표팀 경기가 없어가지고 뭐 어디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굳이 꼭 구단에 나와가지고 운동할 필요 없다. 쉬고 와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아니다. 개인 훈련 하고 싶다. 좀 도와줄 수 있는 코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팀에 남아서 그때는 스스로 이제 훈련을 자청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손흥민이 워낙에 입지가 좁았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뭐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선택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 프리미어리그에 이적한 만큼 적응해서 좀 녹아보겠다. 이 팀에 녹아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조언도 들었었고 지금의 손흥민이 만들어지는 초석의 시간이었죠. 그 손흥민은 처음에 이제 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휴식 기간 동안 열심히 또 개인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기회가 왔던 그 스토크시티와의 경기부터가 손흥민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 손흥민이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지시한 게 포체티노였고 그 당시 그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은 4대 0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그 손흥민 영입에 대해서 조금 반대했던 팬들도 점차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고 손흥민도 이제 좀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손흥민의 폼이 급상승하고 번뜩이는 부분도 나오기 시작했고 네. 결국 2016-17 시즌 모든 대회에서 손흥민이 21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때부터 포체티노의 까다로운 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포체티노는 손흥민의 잠재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양발 활용은 엄청난 강점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마무리 작업과 그러니까 피니셔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과 이 폭발적인 스피드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타이밍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손흥민과 케인은 같은 슛 동작을 같이 반복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자세 그 다음에 그 둘의 이제 포지션 어디에서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좋은 슈팅을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손흥민은 양발을 활용할 수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케인과 손흥민의 활용 방안이 많이 강구가 되었고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포체티노가 어느 정도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손흥민은 향상된 마무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체티노가 전술을 짰고 손흥민이 적재적소에 상대 공간 뒤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각 팀의 수비수들 그 선수들이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뭐 이제 좀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 공간의 수비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손흥민은 그런 분석한 거에 대해서 잘 이행했던 것이고 아까 말했던 데이비드 웹이 말하길 손흥민은 항상 슈팅뿐만 아니라 달리고 마무리하는 타이밍에도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양발잡이다 보니까 그 하프 스페이스 그 지역에서 손흥민이 꺾어차는 그 슈팅의 그 양쪽에서 그리고 공을 통해서 직선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통 손흥민이 이제 사선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리는 이제 왼쪽에서 중앙으로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가마차는 슈팅을 많이 선호했었죠. 그래서 손흥민이 이제 그런 슈팅의 각도를 많이 계산하고 연습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분석하고 하면서 골키퍼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각도에 어떻게 조금 공간을 열지 각도를 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팀과 함께 많이 분석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이 선수들만 세워놓고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마네킹 같은 것만 세워놓고 훈련한 게 아니라 일부러 좀 손흥민에 맞춰가지고 수비가 달라붙는 상황에서 슈팅하는 방법 그런 것도 많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하프스페이스에서 항상 뛰는 걸 좋아했었고 그 상황에서 약간 비스듬히 들어와서 이제 중앙으로 통과하면서 슈팅을 가져가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런 슈팅의 결과물을 많이 봤었죠. 그런 걸 이제 좋아했었고 손흥민이 이제 마무리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약간 좀 더 자리가 넓게 있고 손흥민이 이제 좀 크게 감는 가마차는 슈팅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수비를 벗겨내는 것도 가능했었지만 손흥민이 사실 그 1대 상황에서 보면은 골키퍼를 벗겨내는 거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그 맨시티 경기에서 넣었던 골을 살펴봤을 때 옛날 손흥민 스타일이라면 좀 제껴서 좀 편하게 약간 비어있는 골문에 넣는 슈팅을 상상했었는데 그때는 또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손흥민 자체가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는 스타일로 좀 바뀌었어요. 패스도 빠르고 슈팅도 빠르고 옛날에는 막 좀 드립을 치더라도 이 골키퍼를 제껴가지고
톡 하고 이제 빈 골대 넣는 그런 이제 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골들보다는 조금 이제 빠르게 슈팅 가져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 골키퍼가 다이빙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죽이는 거죠. 벌써 골키퍼는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차버리니까. 네. 그런 스타일로 약간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피니셔가 될 수 있는 역할에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손흥민의 마무리가 개선된 시기가 2016-17 시즌 엄청난 수치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프리미어리그의 그 기대 득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XG 값, 네. XG 값이 있습니다. 그 XG 값이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XG 값이 보이죠. 네. 요게 기대 득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기대 득점이 손흥민은 항상 이 기대 득점인데 항상 지표가 기대 득점 이상의 지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는 뭐 한 경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기대 득점이니까 한 경기를 따지면 0.4. 그러니까 뭐 한 두 경기에서 한 골 나와도 뭐 기대 득점 이상이지만 세 경기 한 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지표를 지금 올 시즌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 손흥민에 대한 기대 지표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 항상 손흥민이 보여줬었으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나중에 다시 보여줄게요. 아무튼 손흥민은 계속 이 기대 득점 이상의 지표를 항상 시즌 후에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을 주전 선수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은 뭐 매년, 그리고 현재는 이제 거의 2배가 넘는, 기대 득점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첫 시즌 동안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선수 생활 내내 항상 뛰어난 선수였고,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뛸 때 감독이었던 슈미트 감독, 지금은 아인토벤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또 김민재를 베이징 관에서 이제 함께 했었죠. 네, 아무튼 이 슈미트 감독이 손흥민은 훈련을 항상 많이 하고,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추가 훈련을 할 것이며,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며, 훈련 때 왼발과 오른발로 슈팅을 많이 한다. 좀 특이한 스타일이다. 보통 뭐 유럽 선수들은 보통 이제 양발잡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주발로만 훈련을 하려고 하고, 패스 훈련, 슈팅 훈련 다 이렇게 하는데, 손흥민은 항상 훈련 자체가 원래 자기가 이제 팀에서 하는 훈련보다 많았고, 그 다음에 양발을 쓰는 것 항상 동일하게 훈련을 가져갔고, 또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는 것을 이 감독도 알고 있었던 거죠. 슈미트 감독도. 손흥민의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님, 웅정씨, 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 양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독일에서 그리고 토트넘에서 현재도 손흥민을 코치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항상 손흥민도 이제 외국 언론들과 인터뷰할 때 양발 사용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나오죠. 네. 그 아버지 공이 또 크기도 하고. 근데 손흥민이 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손흥민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코치하기 시작했고, 함께 뛰기 시작했고, 그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도 손흥민이 잘 이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또 가르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신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손흥민의 양발이 손흥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기도 하지만 손흥민의 아버지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옛날 그 손흥민 그 다큐 같은 거, 뭐 최근에 나온 그 TVN 다큐 말고도 이제 손흥민을 주목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봤을 때도 손흥민 아버지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 함부르크 시절에도 운동 시키면서 손흥민이 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손흥민이 이제 뭐 맨날 하는 게 축구잖아요. 뭐 이제 훈련 갔다 오면은 집에 오는데 아빠가 같이 독일에 있어. 그럼 아빠가 흥민아 가자 하면은 이제 이제 개인 훈련 하러 가자는 건데, 손흥민도 뭐 그때는 더 어렸을 때니까 더 놀고 싶고, 물론 또 나는 뭐 팀에서 훈련하고 왔는데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하고 이제 하는데, 손흥민이 나중에 인터뷰할 때는 그랬죠. 안 할 수가 없다고. 왜 안 할 수가 없어 할까? 아빠도 해요 하는 거예요. 아빠도 똑같이 손흥민의 이제
훈련만큼 이제 운동을 개인 훈련을 옆에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해봐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걸 똑같이 훈련 옆에서 그냥 공이 있던 없던 간에 아빠도 같이 땀 흘려서 운동을 하니까 손흥민도 안 할 수가 없다. 아빠가 이렇게 옆에서 하니까 나도 이걸 못 본 찰 수가 없다 하면서 그거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이제 좀 약간 힘든 거지. 차라리 아빠 안 하면 아빠도 안 하잖아. 아빠도 힘들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빠도 막 한국이랑 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또 가르치시면서 또 먼 장시간 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또 바로 손흥민과 야외 훈련 가고 뭐 어디 빌려가지고 실내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손흥민은 핑계를 댈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상황이 그냥 본인도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뭘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근데 지금 항상 손흥민이 고마워하죠. 지금 와서는. 근데 그때는 손흥민이 더 어렸고 애기였을 때니까. 항상 그래서 손흥민이 저때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보면은 손흥민을 저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항상 손흥민 얼굴을 저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좀 앳되게 보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좀 이제 기존 나이보다 좀 어리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막 동생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니도 항상 손흥민 보면은 막 좀 막 눈에서 꿀 떨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귀여워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귀여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항상 보면은 저렇게 얼굴 이렇게 두 벌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하면서 반더바르트나 반니스텔로이나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 항상 이제 손흥민에게 조언해줄 때 되게 정말 따뜻하게 조언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유럽 가면은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구자철이에요. 구자철은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은 게 막 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머리 치는 거 그냥 장난이지만 애정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화는 머리 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약간 뭐 저쪽 사람들이 다 이제 장난으로 하는 거 알고 있고 친근감에 표시하는 거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썩 좋아하지 않는데 구자철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세게 때릴 때가 있다. 그만큼 뭐 편해지는 뭐 단계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뭐 기분은 뭐 나도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으면은 그렇게 맞으면은 이 사람이 좋은 의미로 했어도 좀 뭐 그냥 좀 그럴 때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구자철이. 근데 이제 손흥민은 항상 저렇게 좀 약간 귀여워하고 선배들이 항상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부분이 많았죠. 애기애기한 부분이 있었어. 좀 약간. 그리고 아무래도 외동은 아니에요. 형이 또 있잖아요. 외동은 아닌데 이제 외국에서 혼자 부모님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혼자 좀 이제 겪고 있는 고충, 혼자 이제 생각하는 이런 그 고민 같은 게 있는데 뭐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외동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손흥민이 이제 기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인터넷이죠 뭐. 그래서 SNS 같은 거도 했었고. 옛날에도 말해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한 기자가 손흥민을 좀 집중 취재하려고 갔는데 이제 손흥민이 이제 쉴 때 이제 휴대폰으로 막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게 뭐 인터넷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SNS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손흥민 아버지가 그 기자한테 쓱 물어봤대요. 흥민이가 요즘에 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는다. 응? 요즘 뭐 휴대폰을 뭐뭐 할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그 기자가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좀 이제 편하게 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요즘에는 뭐 폰으로 뭐 이제 어디 뭐 들어가서 인터넷 다 볼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요즘에는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제서야 폰을 뺏었대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딴 데서 이제 2D 폰을 구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라고. 전화 쓸 거면 이거 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와이파이로 이제 뭐 인터넷 하는 거는 그때 그 기자분이 다녀오고 나서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손흥민을 풀어줬지만 실제로는 손흥민 토트넘에 있을 때도 2D 폰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네. 아버지가 좀 약간 케어를 좀 강하게 하셨고 그 당시에도 그 얘기가 이제 국내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도 손흥민이 성인인데 그 정도 선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부류가 있었고 아버지가 손흥민을 좀 더 큰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케어하는 건데 부모님 그것도 못하냐라는 쪽에 이제 반반의 이제 막 그 분위기가 있었죠.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도 성인인데
뭐 휴대폰을 뭘 하든 간에 그럼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제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이었는데, 근데 손흥민은 항상 아버지가 이제 뭐,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떠한 뭐 이걸 뭐 뭐라 해야 될까, 뭐 징계라고 하면 이상하고 그냥 좀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아무튼 뭐 축구에 집중 못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한 건데, 손흥민도 알고 있었대요. 나 요즘 축구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딱히 막 내가 뭐 이제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라고 하면 했대요. 항상 이제 그래서 뭐 어기는 적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좋은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는 말 안 들었는데 지금 말 잘 듣습니다. 무조건 뭐 나이 먹으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는 게 느껴지면은 대들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무조건 예의를 해야지 하면서, 전 지금도 아버지가 뭐 말하면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막 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아버지 말씀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하면서 항상 아버지 심기 안 건드려요. 무조건. 그게 편해요. 네.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잘해야지.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손웅정님이 이제 손흥민이 양발 사용을 하게 되게끔 많이 이제 조언을 얘기하셨고, 아무래도 그 손운정 씨가 대한민국 프로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28살에 그 큰 부상 때문에 은퇴를 좀 빨리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이 형이 있는데 손흥윤, 흥자 돌림이에요. 네. 발음이 다 어려워요. 손흥민, 손흥윤.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형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카데미에서 뭐 이제 감독으로 있다고 해야겠죠. 두 분 다. 네. 거기가 이제 손 아카데미예요. 네. 다 아시잖아요. 그 어디야, 그 다큐에서 봐가지고. 네. 순천에 있는, 아니, 춘천에 있는 그 아카데미. 네. 거기서 둘 다 이제 감독 관리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10대 때까지 아버지랑 훈련할 때는 완전 기본기만 계속 연습했대요. 뭐 어떤 뭐 전술훈련에 관련된 거, 슈팅 훈련 이런 게 아니라 완전 기본.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영상에서 그 다큐 나왔다시피 아버지가 패스해주면은 주변 보라고, 주변! 항상 말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패스 주고 보라고, 항상 좌우로 보라고. 안 보고 공만 보고 바로 잡으면 아버지가 항상 호통을 내려요. 보라고, 주변 보라고, 항상. 무조건 좌우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면서 막 잔소리를 그때도 엄청 하셨는데, 네. 항상 손흥민이 이제 지금도 아버지랑 같이 이제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거면, 기본 훈련,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차라, 뭐 헤더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버지가 공만 이렇게 밀어주면은 손흥민은 잔발 구르다가 좌우로 계속 봐요. 좌우로 계속 보는 훈련을 계속 하더라고요. 완전 기본 훈련이죠. 애기들 하는 건. 근데 그거를 10대 때까지는 계속 했대요. 뭐 손흥민이 거기서 어떤 훈련을 하고 오든 간에 상관없이 슈팅 훈련 안 하고 오로지 기본 훈련만. 네, 그래서 그 기본 훈련만 항상 손흥민이 잘 자기 걸 가질 수 있도록 개인 훈련을 항상 했었고, 그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 아버님이 생각하시고, 아버님이 지금도 그 손 아카데미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 기본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신다 해요. 근데 이게 나는 맨 처음에는 아버님이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수준 되면은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이제 다양한 걸 좀 무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끔 이제 다른 빅클럽 선수들을 볼 때, 특히나 이제 박스 안에서 공을 잡는 1선과 2선에 있는 선수를 보면은 똑같아요. 잔발 구르면서 좌우로 계속 봐. 특히나 덕배는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와. 왜냐면 덕배는 이제 자치자가 미드필더잖아요. 중앙에서 뛰는 선수다 보니까 정말로 이 뒤에서 오는 수비수에게 공을 줘야 될 때도 있고, 앞에 들어가는 몰래 빠져들어가는 선수 줄 때가 있으니까 계속 봐. 정말 무슨 뭐 버릇처럼 병처럼 봐. 걔 보면은 진짜 주변을 공이 있든 없든 간에 뛰면서 계속 봐요. 공 올 때도 계속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아버지가 좀 멀리 보지 않았을까. 이강인도 똑같아. 이강인도 보면은 계속 봐. 진짜 뭐 거의 막 뭐 목에 문제 있는 것처럼 봐요. 막 계속 돌려. 계속.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뭐 이제 기본적인 축구 친구들이랑 해도 그 한 번 보는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거는 굳이 축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구나
다른 스포츠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번 잠깐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야에 들어오는 이제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이강인이 얼마 전에 그 경기에서 나는 무조건 사이드로 볼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박스 안으로 킬러 패스를 넣어주는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골이 안 됐지만 근데 좀 놀랐어요. 왜냐면 난 항상 축구 중계할 때 내가 막 사이드 줘야지 나 그날도 서로 보면서 저거 사이드 줘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강인이 거기다가 킬러 패스를 넣어주는데 나는 아예 못 봤어. 나는 왜냐면 이강인보다 더 넓은 화각으로 경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빠져들어가는 선수 못 봤거든요. 근데 이강인은 또 그걸 봤더라고.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손흥민은 이제 누구에게 패스를 줘야 되나라는 것도 이제 보는 거긴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제 패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기본 기대에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본기가 현재 그 손흥민 아버지와 형님이 하고 계시는 이 손 아카데미의 기본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손흥민의 형인 손흥윤 씨에 따르면 하루는 형제가 둘이 이제 공을 이제 그때는 이제 손흥윤 씨도 축구 선수를 할 때였어요. 그때도 어렸을 때. 근데 그때 아버지가 4시간 동안 둘이 공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고 계속 공중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공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다시 초시계를 처음부터 쟀다고 해요. 그런 적도 있다고 해요. 네. 이 사실 스토리가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 노르웨이 채널 TV3에서 그 손 아카데미를 방문했었고 1990년대 토트넘 골키퍼였던 에릭 토르스트가 이제 이곳을 갔었는데 이 이야기를 형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까지 훈련을 했냐, 대단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16살 때 함부르크로 이적하기 전까지 한국팀에서 팀 축구를 해본 지는 사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 고등학교가 그 FC 서울 산하였으니까. 네. 그때 고등학교는 뭐였지? 까먹었네. 아무튼 네. 거기서도 몇 년밖에 이제 축구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뭐 손흥민의 기술적인 바탕은 이제 기본 손흥민이 좋다고 이제 우리가 지금 평가되는 게 패스, 드리블, 볼 컨트롤 기본적인 건 다 아버지랑 다 이제 한 거예요. 손흥민이 이제 슈팅을 학교에서 배워오고 슈팅 훈련을 학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은 무조건 기본 훈련, 패스, 드리블, 볼 컨트롤 이런 훈련만 계속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손흥민 아버지와 손흥민이 공을 들였던 양발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정말 본인도 편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게 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능력 때문에 손흥민은 유럽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고 좋은 장점으로 지금도 뽑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표가 있어요. 네. 지표가 있는데 보시면 맨 위에 손흥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발을 사용하는 빈도와 반대발의 골 이런 빈도를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봤을 때 손흥민보다 높은 선수가 없어요. 손흥민이 제일 높아요. 수치가. 네. 그래서 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손흥민이 주발과 반대발의 영역이 많이 없다. 손흥민이 얼마나 이제 이런 강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손흥민. 손흥민은 최근 몇 년 동안 왼발 연습을 하면서 계속하면서 훈련 뒤에 남아서 이제 개인 훈련도 또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손흥민을 왼발을 주발로 아시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오른발이 주발이긴 해요. 주발은. 근데 이제 지금은 손흥민에게 왼발과 오른발의 경기는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런 경기가 없게 하게끔 하는 게 꾸준하게 남들보다 더 많이 훈련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집중을 하고 있고 토트넘 팀 동료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손흥민과 같이 뛰어봤던 선수들이나 코치들이 항상 손흥민이 주발이 아닌 왼발로 슛하는 걸 보면은
저 선수가 원래 오른발잡이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반더바르트도 손흥민이 양발잡이인 걸 알았고 이 선수의 주발이 오른발인 걸 알았는데 왼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높은 수준의 퀄리티고 남들이 보면은 주발이 왼발로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또 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골이 커리어 하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매년 손흥민은 이 득점력에 그리고 공격 포인트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뭐 지금은 손흥민이 무조건 선발로 나오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손흥민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진짜 대단한 선수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지표를 보시면은 이제 손흥민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뛰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역시나 왼쪽에서의 선발을 많이 했고 왼쪽에서 이제 공격을 많이 이루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다 왼쪽에서의 지표가 다 높아요. 높은데 이걸 보면은 하나가 이제 좀 이제 이상하다라고 전 바로 생각이 들었던 게 맨시티 경기에서는 왼쪽이 베르바인이었고 오른쪽이 손흥민이었거든요. 그럼 사실 손흥민에게 오른쪽은 우리가 손흥민을 생각해 보면은 손흥민이 왼쪽 오른쪽 다 되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수치는 왼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감독이 왼쪽에 손흥민을 오른쪽에 돌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선택을 좀 꺼려할 수 있다고. 근데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 오른쪽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선수가 얼마나 그 편한 지역이 아닌 좀 어색한 지역 오른쪽은 사실 어색하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오른쪽은 이번 시즌이 가장 제일 수치가 낮긴 하죠. 근데도 맨시티 경기에서 뭐 무리뉴가 가져나온 전술이나 손흥민이 그 전술에 맞춰서 결국 해결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손흥민이 이제 영리한 선수인지 필요한 선수인지 핵심적인 선수인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손흥민의 기술적인 활약은 팀에서 선발에 손흥민을 뺄 수 없게 만들었고 경기 선발 라인에서 멀어지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18-19 시즌 케인이 빠진 가운데 손흥민은 9번에서 뛰면서 손흥민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는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당시 중앙의 손흥민은 왼쪽 날개에서 뛰는 것이 오히려 좀 사치이지 않을까. 손흥민이 중앙에서 뛰는 게 더 나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손흥민은 중앙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나중에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손흥민은 명목상 왼쪽 날개로 경기를 많이 나섰지만 이제는 케인이 10번 역할에서부터 9번 하이브리드 역할도 함께 하듯이 손흥민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손흥민이 현재 어느 시즌보다 터치 횟수를 줄이고 있으며 토트넘에서 뛰던 어느 시즌보다 측면에서의 시간은 훨씬 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제 그 왼쪽에서의 시간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포지션에서 경기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손흥민이 이제 정말 다양한 전술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선수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그 맨시티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그 에드르송에 가랑이를 깠잖아요. 골 자체가. 근데 옛날 탔으면은 제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손흥민 자체가 슛이나 패스에서 이제 드리블이 좀 적어졌어요. 아무래도 패스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슈팅의 퀄리티가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드리블을 치면서 체력을 소모하고 시간을 상대에게 줄 필요가 없다. 그냥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상대가 더 맞기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스타일로 손흥민이 점점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리고 아직 손흥민 보고 지금도
손흥민이 뭐 최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클럽, 메가클럽이라 불리우는 그런 클럽에서 영입을 시도하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듯하며 손흥민도 이제 30대에 더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28이기 때문에 뭐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레알이나 미넨 같은 우리가 말하는 아까도 말했던 이 메가클럽 같은 데서 뛰다 보면은 토트넘보다는 더 압박감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압박감을 갖고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손흥민에 대한 이런 가치를 좀 폄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네. 반대로 어떤 구단도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데려가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손흥민을 절대 토트넘이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레비 회장 밑에서 손흥민이 장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곳도 많고요. 실제로는 맨시티가 손흥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관심 이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손흥민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나? 얼마면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그냥 이 정도의 관심. 이 정도의 관심은 사실 케인에게도 맨시티는 가지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펩이 케인의 계약 관련해서 얼마면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인지, 데려올 수는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 직접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네. 그 정도 관심은 뭐 없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스카우터들 사이, 그러니까 스카우터들 자신들만의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의 서클 안에서는 손흥민이 전 세계 어느 클럽과 만나도 어느 슈퍼클럽과 만나도 충분히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 있고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주목할 만한 것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보여주었는데 지금 손흥민이 14번 출전해가지고 이미 11번의 득점을 기록했고 손흥민 개인으로서는 시즌 21득점이 개인 최고 득점인데 이것을 갱신할 것이라는 점이며 그리고 케인만큼이나 손흥민을 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좀 잘 생각해 볼만하다. 그만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핵심적인 선수가 되었다. 그만큼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발전한 선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지금은 선수는 아니지만 토트넘에서도 뛰어봤었던 이 반더바르트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아주 핵심적인 선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케인이 있긴 하지만 손흥민도 케인의 존재감만큼 중요한 선수가 되었고 토트넘의 전술에서 손흥민의 속도는 무조건 필요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과 팀 동료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득점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은 큰 무기라고 반더바르트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손흥민이에요. 빨간 거. 네.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것은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손흥민이 이제 확실한 팀의 피니셔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며 그리고 케인을 넘어 이를 확대해 프리미어리그 전반을 살펴봐도 손흥민만큼 좋은 이런 발전된 지표를 보여주는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2015-16 시즌에 합류한 이후 모든 선수의 골과 XG 값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손흥민의 XG 값도 항상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지표 중에 대각선 가이드라인은 선수가 예상 골보다 얼마나 높은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낮은 이제 점수를 기록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며 이것들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가에 관계없이 선수의 경기력이 얼마나 미달되었고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를 이제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리그 최고의 골잡이 케인을 예를 들어 보면은 케인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케인 네. 케인을 예를 들어 보면은 케인이 시즌 XG 값이 81.6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XG 값이 81.6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시즌이라는 게 한 시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계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즌을 합치는 거지. 근데 그 몇 시즌을 합치는 그 기대 득점에서 케인은 이게 토트넘이 기대했던 게 뭐 3시즌이면 3시즌, 4시즌 동안 한 82골 정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케인은 그 기대 득점보다 그 XG 값보다 훨씬 더 높은 106골을 기록해가지고 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의 추가 득점을 올렸던 케인도 네, 엄청난 발전이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발전을 지표로 살펴봤을 때 케인이 기대했던 득점보다 24골을 더 넣은 것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그보다 적은 이제 이 시즌 합친 기대 득점이 40골인데, 그 40골 기대 득점보다 62골로 네, 비율로 따져보면은 무려 54%나 더 많은 골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케인은 30%, 손흥민은 54%. 물론 이거는 기대 득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손흥민 보고 뭐 우와 케인은 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둘 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이렇게 기대 득점 이상을 해주는 1선과 2선 선수다 보니까 뭐 케인도 뭐 그래서 이제 많이 받는 거고, 손흥민도 많이 받아야죠. 이걸 살펴보면은, 그죠? 이 지표를 봤을 때 대략 비슷한 비율로 예상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들을 지적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최근 특히나 이제 지표를 보면은 XG 값에 손흥민보다 나은 지표를 보여준 선수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없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워낙에 손흥민이 기대 득점에서 이번 시즌 워낙에 좋은 진짜 거의 피니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손흥민이 정말 어쩌면은 커리어 하이를 세울 수도 있고 자신의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도 있겠죠. 네. 이번 시즌에 초점을 맞춘 이제 아래 지표인데요. 손흥민이 한 단계 더 올라 90분당 평균 1.11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손흥민은 자신의 XG 값을 크게 앞지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기대 득점보다 손흥민이 훨씬 더 많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이 지표에서 보여지는 값 중에 중요표시가 되어 있는 XG는, 그러니까 이 XG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익스펙티드 골스라는 줄임말인데 기대 득점을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 손흥민을 지도했었던 슈미트 감독은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자신과 함께 뛰어난 활약을 펼쳤었고 현재 토트넘에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챕터는 이제 인간 손흥민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손흥민의 첫 번째 시즌 후 경기력이 좋아진 것은 매 시즌마다 더더욱이 안정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새롭게 들어오는 선수들은 새로운 문화와 경기 방식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그를 옮기면 이제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도 첫 번째 시즌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은둔벨레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었죠. 물론 운동벨레도 2년 차에는 좀 나아진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을 떠나기 직전에 프리미어 리그에 완전히 정착하는데 2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 그 이야기하면서 손흥민이 예로 이제 나오면서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봐라. 1년 차 때는 많이 엉성한 부분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2년 차 때는 확실히 팀에 적응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 라고 이제 포체티노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처음부터 이제 토트넘에 도착했을 때 좀 수줍어하는 선수였고 긴장도 많이 하는 선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라커룸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에너지와 재미는 손흥민을 클럽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고, 손흥민이 평소에는 이제 춤도 많이 추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뭐 약간 우리가 말하는 핸드쉐이크
그러니까 악수를 잘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클럽 내에서는 손흥민이 정말 좀 뭐 재밌긴 하지만 끔찍한 노래를 자주 부르는 선수로 또 약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에 대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재밌지 즐거운데 노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이상하다. 모르겠어요. 거기 어떤 노래 부르는지 뭐 그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놀아줘 같은 노래 부르나 거기 가가지고 아무튼 뭐 여기서 약간 좀 번역되어 있는 글이 이제 끔찍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제 좀 선수들이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마다 이제 다른 동료들이 놀린다고 하네요. 네, 좀 약간 뭐야 그거 약간 놀리나 봐요. 하지 말라 하거나. 네. 손흥민은 락커룸에서 끊임없이 팀 동료들을 웃게 만들거나 이제 항상 이 팀 동료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뭐 어린 선수들이 이제 콜업돼서 올라오면은 이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약간 주장 같은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뭐 누가 나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챙겨주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뭐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높아진 명성이 있겠지만 거기 현지에서 그다음 토트넘 내에서도 라커룸 내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 그런 변화들이 토트넘을 아주 좋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북런던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를 보기 위해서 여전히 한국에서 많은 기자들이 오면은 항상 손흥민은 뭐 지치고 힘들고 패배해도 자기를 보러 취재하러 온 한국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발을 멈추고 인터뷰를 응해주고 또 손흥민을 보러 한국에서 많은 팬들이 줄을 서가면서 밤 늦게까지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끝까지 그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그 기대감에 충족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좀 더 본인을 희생하고 좀 자기가 힘들고 그래도 자기를 보러 온 팬들을 위해서 항상 이제 열심히 팬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알리나, 그 시소코, 그다음에 요리스와 같은 이전부터 토트넘에 있었던 선수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직 토트넘 수비수였던 케빈 비머죠. 지금 옆에 있는 사진도 비머인데 이 선수하고는 엄청난 우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손흥민이 아무래도 독일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독일어를 현지인처럼 아주 구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이 비머와의 이제 그 친분이 유지가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머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손흥민이 좀 약간 영어적인 부분이 물론 영어를 하죠. 지금 영어인도 하는데 그래지 비머도 이제 독일어가 편하고 손흥민도 독일어를 진짜 아주 원어민처럼 구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이제 막 다 독일어로 얘기하고 통역 절대 안 쓰고 막 그 현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이제 그런 말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가보면은 독일 사람이 독일어 쓰는 손흥민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런 영상이 있어요. 항상 거기서 이제 손흥민은 정말 독일에서 정말 오래 살았던 아니면 오래 살고 있는 사람같이 말을 한다. 정말 현지인이라고 해도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는데 손흥민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차두리는 야 얘는 씨 독일인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차두리 보고는 야 얘는 막 속어도 쓰는데 막 하면서 이거 어디 지방 이거 약간 사투리 같은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차두리는 아기 때부터 있어가지고 완전 그 차두리는 그냥 현지인이라 하더라고요. 손흥민도 정말 잘 쓰는데 차두리는 완전 진짜 독일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독일 눈 감고 들으면은 독일인이라고. 목소리가 이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 간에 약간 그 목소리 톤이 좀 다르게 한데 그런 것도 거의 없고 언제 얼마나 사냐 막 물어보면은 이제 말해주죠. 얘 태어날 때부터 독일에 있었고 오래 살았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손흥민도 정말 발음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약간 이제 조금 아무래도 한국말을 먼저 배웠던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차두리는 완전히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속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비모와 그 친분이 지금도 좋고
비머가 나중에 스토크시티로 이적하고 나서 토트넘과 붙은 경기에 그 손흥민이 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손흥민이 비머한테 안겨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안기듯이 이 볼을 비머 가슴에 이렇게 딱 대고 그냥 계속 껴안고 있는 거예요. 껴안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도 있어요. 계속 껴안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비머가 독일 리그에서 뛰고 있나? 아마 하노버에서 뛰었던 걸 내가 보긴 했는데 아무튼 독일에서 뛰고 있는 게 제가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둘이 지금 친했고 심지어 손흥민이 한국에서 휴가 보내고 있을 때 초대했어요. 지네 집에 한국에 일단 초대해가지고 비머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슈퍼스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기로 뭐 축구 좋아하면은 손흥민과 같이 뛰었던 토트넘 수비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비머 슈퍼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알아본 사람들이 이제 인천공항에 혼자 온 이제 비머를 알아봤더라고. 그래서 비머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 나 손흥민 보러 왔다. 근데 손흥민 어디 있냐? 해서 이제 막 그때 이제 놀러 온 적도 있었죠. 뭐 지금도 스코시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한오버였으니까 마지막에. 아무튼 그 비머랑은 지금도 아주 좋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케빈 비머 치면은 케빈 비머 SNS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케빈 비머 이게 케빈 비머 SNS인지 손흥민 SNS인지 헷갈려요. 손흥민 사진 졸라 많아. 지금 여러분들이 케빈 비머 치고 가봐요. 가보면은 거기에 메인 사진 있잖아요. 뜨잖아요. 가보면은 졸라 많아. 그만큼 비머도 이제 손흥민과의 친분을 많이 과시하고 친하다는 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반더바르트가 과거 손흥민을 회상해 보면은 자신은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 간다 했을 때 손흥민이 저렇게 약간 터스가 있는 잉글랜드 무대 가서 라커룸 안에나 들어갈 수 있을까? 쫄아가지고 얘 좀 약간 그 손흥민 이제 막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을까? 거기서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영어 배우고 구사하면서 여기서 지냈던 것좀 지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신은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었대요. 좀 약간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워낙에 그 손흥민이 수줍음이 많았던 선수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선수들과 막 핸드쉐이크하고 막 이렇게 활달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는 반더바르트가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경기 뛰는 것만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정말 손흥민에게 딱 맞는 클럽인 것 같고 모두가 손흥민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이제 기운이 느껴진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선수로서 손흥민이 토트넘에 뛰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라고 반더바르트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또 이 기사가 있는데 손흥민이 새로운 에이전트를 찾고 있었을 때 많은 에이전시들에서 손흥민을 아주 관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일단 엄청난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런 선수는 어느 에이전시에서도 다 원한다. 왜냐면 그런 선수는 일단 쉽게 해석하자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업적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대형 에이전시에서 손흥민이 아시아 슈퍼스타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손흥민이 새로운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고 싶다, 원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리자마자 많은 대형 에이전시들이 손흥민에게 접촉을 했지만 손흥민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알리가 자신의 에이전시를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재 이 미국에 본사를 둔 이 CAA 베이스를 소개시켜준 게 알리가 중간에서 알리는 큰 거 한 거죠. 사실 손흥민 정도의 거물을 이제 소개시켜줬으면은 땡큐즈 손흥민이 현재 질레트, 그다음 삼성, 그다음 까르띠에를 포함한 많은 브랜드들과 광고 계약을 해왔고 그거 뭐야 자동차 폭스바겐인가?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털 나는 거
그 뭐야? 샴푸 하세요. 그 아닌데 이거는 사나몬인데? 뭐지? 아무튼 그것도 뭐 있고 뭐 광고 뭐 신라면도 있고 뭐 엄청 많죠. 사실 쟤네가 TS. 그것도 있고 뭐 얘네가 이제 한국 광고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삼성만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브랜드들과 광고 계약을 맺고 있고 지금도 네. 한국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을 평가해 보자면 상업적으로도 세계에서 그 시장성 가치가 아주 높은 선수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쵸, 뭐 슈퍼콘도 있고요. 아, 볼보구나 그게. 볼보는 맞지. 브랜드 자체는 볼보고, 볼보도 근데 폭스바겐 그 산하에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동차 잘 몰라가지고 어디서 듣긴 그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 닐슨 사이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트넘은 한국에서 아주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토트넘 덕분에 이 토트넘이라는 입지가, 클럽의 입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조사 대상자들의 21% 이상이 토트넘을 가장 좋아하는 클럽이다 라고 이유를 말했고, 이유로는 손흥민이 있으니까. 그 토트넘 다음에 인기 있는 클럽으로는 이제 6.1%로 맨유가 차지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옛날에 이 기사를 봤는데, 닐슨 사이트 기사를 봤는데, 요게 지표가 많지 않아. 그게 많은 사람을 막 조사한 건 아니고, 그냥 정도껏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팩트로, 물론 그 지표로는 맞는 얘기겠지만, 근데 이거를 뭐 전체적인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대한민국 20%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토트넘이 가장 인기 많겠지.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손흥민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선수로 불리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때는 토트넘의 훈련장을 방문하기만 하면 1년 중에 정말 어느 날이건 날씨와 상관없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영국까지 오는 팬들이 정말 많이 있고,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하기 전부터 레버쿠젠 팀 동료들은 한국 프리시즌 투어를 위해서 그 한국의 쇼핑몰을 찾았을 때 그 손흥민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알았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박지성이 메뉴 뛸 때 오는 택배나 그 박지성 동료들에게 가는 택배들을 볼 때 이제 에브라는 뭐 그런 말도 했었죠. 네가 한국에서 마이클 잭슨보다 인기 많냐고.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가 있냐고. 그때 맨유가 이제 방한했을 때도 그걸 더 느꼈대요. 그러니까 원래도 택배가 많이 오고 원래도 편지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뭐 이런 미디어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오니까 느끼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F서울과 경기하기 위해서 방한했을 때 너가 정말 이 정도로 인기 많을 줄 몰랐다. 정말 이 정도로 인기를 끌고 다닐지 몰랐다. 그래서 에브라가 막 진짜 네가 한국에서 마이클 잭슨보다 인기 많냐고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손흥민은 인기 많죠. 손흥민은 국민적 영웅이다라고 서울에 본사를 둔 한국 언론인 이수경 씨가 여기 본명이 나왔네요. 이수경 씨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수경 씨가 말했다고 하며, 손흥민은 한국에서 손댈 수 없는 정말 이제 큰 스타이고 정말 이보다 더 인기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손흥민 제2의 손흥민을 꿈꾸면서 축구를 배우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볼보는 이제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폭스바겐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는 봉황당, 그 리버풀 팬들의 전용 이제 그 팬샵, 그러니까 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도 토트넘 경기 열리면 틀어준다고 합니다. 네. 리버풀 팬샵인데, 그러니까 펍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맨유의 펍이라 불릴 수 있는 굿넥이라는 곳이 또 있는데, 그곳에서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맨유를 응원하겠지만 토트넘 경기가 있으면 또 이제 토트넘 경기를 틀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4월에 손흥민이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었고, 같은 훈련소 생활을 한 동료들로부터 최고의 수행상, 필승상 필승상을 또 커리어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필승상이 손흥민의 명성을 더 높였고, 특히 손흥민은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아주 좋은 사격 실력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 얘기지만 저는 참고로 훈련소에 있을 때 사격을 못했습니다. 뭐 내 친구들이나 뭐 이제 나중에 동기들이랑 모여가지고 이제 뭐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다 잘 썼대, 다 만발이래. 근데 나는 졸라 못했어, 진짜로. 난 진짜 약간 고문관계가 있었나 봐. 왜냐면 난 뭐 남의 거 맞히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막 외우잖아요. 몇 미터 외우잖아요. 외우고 쏘잖아요. 근데 난 진짜 못 쐈던 것 같아. 나는 이제 자대 가서도 못했어, 진짜로. 그래서 나는 사격에 대한 부심은 없어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잘 쐈대. 다 자기가 이제 스나이퍼야. 그래서 그런가? 그렇나 보다. 못 봤으니까. 근데 우리 부대가 좀 약간 못 쐈나 봐요. 내 주변은 다 못 쐈거든요. 왜냐면 내가 같이 이제 누워 있고 하면 보잖아요. 옆에서 뭐 몇 발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가서 보면은. 근데 다 별로 안 좋았는데 전역하고 보면은 다 이제 뭐 만발 아니 한두 발만 놓치고 다 맞추고 해야 하면서 그러다 하니까 아 그랬구나. 나만 못 쐈나 보다 생각을 하지. 저는 그래서 이 사격 부심은 1도 없습니다. 진짜 1도 없어요. 해병대 나왔지만 가끔씩 이제 막 뭐 해병대에서 나오면 뭐 사격 잘하냐 하는데 아니 저처럼 못하는 애들은 끝까지 못하고 뭐 저는 아니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또 수영을 해가지고 선수생활 해가지고 수영을 곧잘 했지만 해병대 나와도 아무리 IBS 훈련 받고 해도 수영 못하는 애들은 전역할 때도 못해요. 네. 계속 막 어프도 못하고 계속 짬을 먹고 막 울고 불고 막 토하고 밥도 못 먹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애들 부지기수 많아요. 다들 막 뭐 해병대 나오면은 막 수영 잘 하시는데 아니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장난인 거 아는데 해병대 나오면 귀신 잡냐 하잖아요. 실제로 내 선임 중에 귀신 봤다고 근무지에서 기절한 선임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딸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중대본부로 연락할 때 그 또로록또록 소리 나는 그 전화기 같은 거. 그걸 전화 와가지고 나 이제 지금 막 그 선임이 막 그때 막 그 절차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씨발 좆됐어. 야 이 새끼 기절했어 하면서 막 빨리 사람 보내라고 해가지고 나 그때 자고 있었는데 나 깨워가지고 그때 이제 OP로 빨리 올라갔죠. 그래서 데려오고 그랬어요. 나 진짜. 그래서 막 가끔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막 해병대 갔다 왔으니까 겁이 없을 거다는데 겁 졸라 많습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그 1, 2병 애들 새벽에 OP 근무 나가기 전에 이제 한 바퀴 일부러 삥 돌아가요. 무서운 데로. 거기다가 같이 갈 때 무서운 얘기 해주는 거지. 야, 너 여기서 졸면 안 돼. 좆대. 알았어?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폐가죠. 폐가 같은 데다 돌게 이제 진행할 때 이제 훅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막 따락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막 진짜 막 애들 막 자지러져요. 막 말하면서 말하면 이래 다 하기 때문에 섬지역이면 부식이나 이런 거 잘 나오는 편인가요? 안 나와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느 정도로 부식이 잘 안 나왔냐면 전역하고 나서 이제 한창 막 전역하면 다 비슷하잖아요. 전역하는 시기가 친구들이랑 그러면은 막 술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말 얘기할 거 없으면은 너네들은 냉동 뭐 먹었어? 이러는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냉동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씨 무슨 개소리야 무슨 냉동을 왜 못 먹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해드릴게요. 왜 못 먹어봤냐면 저는 이제 그 해안방을 나가가지고 중대가 나눠졌어요. 중대 나눠졌어. 그럼 중대가 만약 80명이면 80명 다 이 해안방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안방 하는데 그게 여러 데를 방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논아져요. 조금씩 논아져. 논아지다 보니까 이 되게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냉동 기기를 안 놔줘요. 안 놔주고 나중에 해안방어 끝나고 저는 복귀했을 때 그때 이제 냉동 먹나 했는데 그때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면 우리 행보관이 돈을 뺏기쳤어. 그러니까 이제 고장난 냉동 있잖아요. 네모나고 끼다란 거. 그 냉동식품만 넣어놓잖아 원래. 근데 거기 그거를 고장난 걸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뭐 검열 들어오면은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고 그냥 그거만 있어.
그 냉동도 그때만 잠깐 사와. 그 사람이. 행복하니 밖에서 몇 개 넣어놓고. 그래서 결국엔 못 먹었어요. 나중에 뭐 들어보니까 뭐 냉동을 뭐 몇 분을 돌려가지고 뭐 만두랑 뭘 먹었는데 뭐네 하는데 진짜 못 먹어봤고 내가 못 먹어봤다고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그때 술 먹다가 2차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돌려줬어요. 무슨 네모난 불고기 맛 나는 뭐 그런 거? 만두도 뭐 물을 넣었나? 거기다? 해가지고 뭐 찌듯이 하는데 맛이 졸라 없었어. 나는 만약에 우리 중대가 이게 됐어도 안 먹었을 거야. 아니 나는 그거 처음 먹어본 하긴 나도 밖에서 뭐 먹은 거니까. 네. 저분은 혼자 다른 소리 하시네. 이거 다시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다시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나중에 그냥 다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못 먹어봤어요. 근데 못 먹어본 거에 억울함은 없어. 오히려 억울한 거는 백령도 이제 배치받고 나서 휴가를 딱 3번만 나갔던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긴 한데 남들은 뭐 포상휴가 같은 거 받아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거를 많이 보니까 좀 약간 억울하지. 서민대도 잘 나가더라고 다른 부대 사람들은. 근데 나는 몰라 못 나갔어. 포상휴가 받은 것도 있었는데 안 보내주더라고. 가지 말라고. 또 가면 누가 뭐 하냐 하니까 그냥 뭐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갑다 했죠. 네. 그리고 어차피 나가도 네. 부모님도 나 신경 써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하시는 나. 그리고 나도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네. 나가면 뭐 하냐 여기 있지 그냥. 그리고 내가 왜 안 나갔냐면 좀 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섬에서 군선했다고. 입영 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배 타고 들어가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존나 토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그냥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진짜. 차라리 내가 튜브에 끌고 가더라도 나 그냥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왜냐면 계속 파도 높으니까 그 배도 이름이 기억나. 데모크라시오. 내가 몇 년 전에 궁금해서 검색해보니까 지금은 목포 쪽인가? 그쪽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데모크라시아가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게 파도 너울이 있으면은 진짜 계속 그 멀미가 와가지고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생각하니까 나 안 나가고 싶다 했는데 전역할 때는 안 토하대. 배를 많이 타본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았나 봐요. 전역할 때는 너무 좋았나 봐. 진짜 한 번도 안 토했어. 정말 편하게 왔어. 그 생각 나네요. 잠깐 이 군대 얘기 나왔었고 그래서 필승상을 손흥민이 받았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이유가 2018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따면서 얻었던 군면제 때문에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국을 정기적으로 항상 방문했었는데 자신의 아카데미죠. 손 아카데미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좀 쉬는 휴가기 때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봐주고 형이랑 아버지도 도와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손흥민 아카데미 이제 거의 이제 다 지었잖아요. 손흥민의 연봉이나 이런 걸로. 물론 들어보니까 대출도 많이 껴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총 한 150억 정도 투자했대요. 다 손흥민 덕분이지. 아무튼 근데 한 150억 정도 투자한 곳이고 이제 손흥민도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 축구 투자라는 개념 그런 명목으로 이런 축구 투자를 아버지와 함께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웅정님이죠. 네, 저 얼굴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아무튼 저 얼굴에서 손흥민 얼굴이 나온 것도 좀 약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네, 손흥민이 이제 아버지와 형이 감독으로 있는 이 손 아카데미 복합 시설에 있는 선수들은 정말 소수의 학생들만 허용이 되고 있고 이곳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팀플레이 이런 거나 뭐 그런 전술적인 건 훈련보다는 기본적인 훈련, 그러니까 기본적인 터치나 패싱 이런 정말 기본적인 훈련에만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중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실제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어린아이들이 이 다음에 제2의 손흥민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에 가입을 했고, 이 곳에서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진 춘천으로 가족들이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손 아카데미에는 실제로도 이 손흥민 박물관을 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지성 박물관이 있는 것처럼 현재도 이 손흥민 박물관이 지어지고 있고, 손흥민의 커리어가 올라갈 때마다 점점 더 이제 물건들이 많아지겠죠. 네. 손흥민이 이 고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점은 이것이 토트넘의 상업적 이익이 많은가 하는 점이며, 물론 토트넘이 손흥민의 재계약을 노리는 것이 뭐 이러한 상업적인 면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단에 대한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닐슨 스포츠의 마르코 나라치 이제 국제 담당이 말하길, 손흥민은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선수가 아니라 이 아시아 전역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아시아 축구의 성장도 함께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에 대한 팬층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손흥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인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선수의 총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도 스폰서나 라이센스, 그다음 선수의 상품화 등과 관련해서 많은 뭐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시아 쪽에서는 전형적으로 이 돈을 벌기 위한 제한되었던 것이 이제 원래는 유니폼 판매가 가장 1순위였는데, 점점 더 유니폼 판매는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유니폼을 판매해봤자 이 팀이 가져가는 금액보다 이 제조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팀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판매보다는 다른 이제 제 영상이나 그다음에 선수의 가치를 이용하는 그런 피규어 같은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피파 시리즈, 우리가 말하는 피파 온라인도 있지만 우리 콘솔 게임으로 할 수 있는 피파 시리즈만 봐도 얼티메이트 팀이 있잖아요. 그 얼티메이트 팀을 봐도 팀 성장을 꾸리려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 캐릭터, 개인 카드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현금을 쓰는 게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팀을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 막 이 선수를 갖고 싶어, 이 선수를 키우고 싶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제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피파 온라인도 선수의 이제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많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못 가고 하지만 이런 유니폼 판매에 대한 전략보다는 이런 제2의 제3의 선수의 가치나 선수의 이제 상업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훨씬 더 많이 발전시킬 거고, 그런 걸 팬들도 원한다라고 합니다. 네. 아, 손흥민 아버지가 쿵푸어슬에서 남자 태극권 하는 배우분 닮았다고? 태극권 하는 분이 누구지? 쿵푸어슬 봤는데 나 태극권 그 부부 말하는 건가? 아마 제가 보기엔 부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양과는 뭐야? 이름이 양과야? 모르겠어. 부부 말한 거 아니라면 잘 모르겠어. 나도 콩버스를 2번이나 봤는데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그 두꺼비만 아니면 되지 뭐. 콩버스 두꺼비만 아니면 되죠 뭐. 네. 손흥민에게는 현재 이 재계약 같은 게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28살이고 30살이 될 때까지 엄청난 이적료를 발생시키기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토트넘도 이 같은 수익성 그리고 장기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몇 년간 손흥민이 엄청나게 발전한 선수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발전한 선수에서 그 능력을 쭉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다는 거 앞으로 최소한 2, 3년은 이런 능력을 쭉 이어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나이라는 것을 봤을 때 토트넘도 이 선수를 함부로가 아니지 지금 뭐 재계약 안 한다면 그냥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거나 에릭센처럼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 싸게 보내거나 이런 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워낙에 좋은 커리어를 지금 손흥민이 올리고 있고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라는 걸 전 세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급한 건 토트넘이지 손흥민이 아니다. 만약 지금의 손흥민의 행보가 계속이 된다면 다음 몇 년간은 아마도 주말에 항상 선발로 뛸 수 있는 손흥민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번역글은 FM코리아의 쉬기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원문글은 디 애슬리틱의 손흥민의 진화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손흥민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밝히는 바이며 쉬기님의 글이었고요. 유튜브 락사, FM네이션, FM코리아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 뉴스를 30분 안에 끊으려고 했어요.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에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시간 반을 했네요. 이 얘기를. 사실 이거를 줄인 거야. 원래 중간에 다른 소식이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줄인 건데도 1시간 반을 얘기했네. 중간에 허술해서 그런가? 엄청 오래 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이 기사 자체가 너무 길어.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를 텍스트를 읽으려면은 네.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누가 읽으려고 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좀 들으시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사교 스토리가 길었구나. 미안합니다. 그거만 아니었으면 1시간 끌었는데 sorry 미안해요. 네.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네.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카카오 고마워요. 안녕. 구독 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약간 좀 1시간 반을 안 쉬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목도 나가고 말도 더듬고 그러네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